그러니 교사라는 그것도 전문직이죠. 우리 교육대학원을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전문직도 무대 위의 현자라는 역할에서 무대 옆에서는 보조자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현재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활용되는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인공지능 대충 우리가 학계에서 만난 게 아니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든 것 중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하면서 전반적인 인공지능이 컴퓨터와는 뭐가 다르고 이해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 인공지능 과연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인데 AI 매거진에 우리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응용 부분에 대한 논문과 저술 활동들을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금 인공지능을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파트 중에서 1등이 일정 계획이죠. 자, 이건 어느 직업과 관련이 크겠습니까? 비서, 일반 행정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도 많은 일반 관리직과 행정직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마 이 추세대로 이 분야를 가장 먼저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먼저 연구를 하면 가장 먼저 유용한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진짜 이 비서 직군과 일반 행정 직군은 먼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시키면 때깍때깍 뭐 관리해주고 뭐 처리해주고 뭐 알려주는, 그리고 실수도 없이 해주는 애만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속도가 3배 날 텐데 그 생각 안 했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느 회사든 관리직 중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야 뭐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굴 뽑으라고 회사가 했었을 때 그거 말고 저 그거 솔루션을 사주세요 라고 할지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용 부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경고, 감시, 감사, 사기 적발, 이것도 6회 이상의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와 관련된 직업군을 제가 선별해 봤는데 산업안전요원이나 경찰이나 컴플라이언스는 사내 감시 역할을 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인공지능 대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벌써 그 비헤이비어가 달라져요. 뭐냐면 이상하게 어딜 기웃기웃한다든지 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꾸 회사에다 뭘 검색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태를 바탕으로 쟤 이상한데? 특히 이런 거는 어디에서 또 굉장히 빨리 적용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금융권이죠. 돈 다루는데 횡령이나 배임이나 또 아니면 뭐 사내 슬쩍 갖다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은 이상하게 지점 영업 닫았는데 얘는 몇 번씩 슬쩍 한 저녁 때 쓱 나와서 둘러보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데이터로 읽고 걔를 특별히 더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굉장히 빨리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사내 규율이 어려운 거는 제가 이분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었을 때 사내 규율이 어려운 건 이분과 저는 벌써 인간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분 이상합니다 고발 못합니다. 동료인데 못해요. 네. 그랬을 때 이걸 정말 칼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같은 동료가 아니에요. 솔루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학습 교육, 이 부분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 중에 전 대표적인 거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국내에는 여러 외국어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어 대학교들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게 외국어 학습 교사예요. 솔루션으로. 왜냐하면 외국어 교육이라는 건 가장 정확한 발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 훈련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난이도를 올려가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발음한 걸 듣고 이 발음이 부족한 것을 다시 가장 표준화된 발음으로 교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보다 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면 과연 스타 토익 강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꼭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외국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그 프로그램이에요. 얘 난이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얘가 지금 비어있는 어휘, 비어있는 뭐 능력, 뭐 읽기, 쓰기, 듣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나만을 위한 교재랑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외국어는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미국에서 태어나서 10년 자랐었는데 영어 못할 사람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즉 인위적으로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어학이에요.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분야죠. 그 다음에 진단과 검출. 이 대표적으로 진단은 사건 사고를 검출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뭐 어떤 안 좋은 병을 검출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또 인공지능과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변호사, 의사, 약사, 검사, 간평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사실 저 전문직들을 그동안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요소들, 변수들을 내가 다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횡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내가 그 많은 변수들을 종합해서 그걸 낼 수 있는 나는 그러한 툴, 룰,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인공지능에게 해줄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화두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우리가 주목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 선택과 랭킹과 필터링 추천이라는 건 벌써 아까 아마존 챗봇처럼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업군들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려는 한 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설계이자 공정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대형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선박들을 혹시 뭐 울산이나 거제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신 분들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런 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대표적으로 배 한 척이 지금 이 초대형 우리나라 전 세계 마천루하고 높이를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비교할 수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뭐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도 아니에요. 그런 배도 아닙니다. 그냥 초대형 선박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펠탑보다 크고요. 이 버즈 두바이보다는 물론 작지만 타이페이 101타워보다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 규모는 이 사진을 보고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뒤에 스크류죠, 스크류. 이 스크류 하나가 지금 이 정도 규모예요. 그렇다면 이 배를 하나 내가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공정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작업을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 기간의 단축과 그 길어짐이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걸 몰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정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될지를 일정 부분은 알았는데 불가피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그 진수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드가 안 걸리거나 덜 걸릴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 공정이 워낙 복잡 다단하고요. 지금도 이 선박 관련한 회사에서는 그 중공업 회사에서는 그런 공정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오르려면 그 업계에서 최소 10년이고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의 공력을 가져야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번에 진수할 배는 어떤 형태인데 공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걔가 정하는 방식대로 하는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하면서 시키면.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로켓쉽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유로운 공립학교 9곳의 연합체인데요. 여기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교육 프로 학제를 많이 크게 바꿨는데 뭘 바꿨느냐? 4분의 3은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학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제가 아까 영어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플랫폼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학 플랫폼을 보면 간단합니다. 처음에 난이도 낮은, 이론을 알려줘요. 플랫폼이. 그 다음에 난이도 낮은 문제를 몇 개 풀어요. 근데 그걸 잘 풀잖아요. 그럼 난이도를 올려줘요. 그 난이도를 올리다가 다시 좀 못 푸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럼 그 유형을 더 커버하게 또 그 비슷한 문제를 몇 개를 더 줘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학습 능력이 높아지면 그 다음 난이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칠판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때 나는 이해 못했는데 그 사람 진도 쭉 빼잖아요. 그리고 나는 앞부분은 다 이해했는데 저 문제는 끝까지 이해 안 되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솔루션은, 그 플랫폼은 바로 이 사람 맨투맨으로 하나 한 명씩 난이도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문제를 더 줄까 덜 줄까, 이건 빨리 이해했으면 유사한 문제 필요도 할 것도 없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은 그동안 뭔가 렉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현자가 무대 위에 서가지고 그 현자가 자, 봐,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20세기 교육인데 21세기, 22세기 교육은 무대 위에 독특한 탤런트를 가진 현자가 와서 다 이겁니다 하면서 좌중을 압도하면서 가르치는 건 끝났고, 뭐다? 그 강사는, 그 교수는 옆에 있는 보조자예요. 누가 주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이에요. 학생들마다 이해도가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다 타블렛 PC든 뭐 하나씩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뭐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툴이 서툴든지 아니면 그걸 읽었는데도 모를 때 하나씩 넌 뭐가 문제야? 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교사라는 그것도 전문직이죠. 우리 교육대학원을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전문직도 무대 위의 현자라는 역할에서 무대 옆에서는 보조자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이유는 미국은 그만큼 학생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미래의 우리가 진료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반드시 인공지능 진료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료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링크가 걸리고요. 그 밖에 의료 부분의 여러 산업군들과 이렇게 이 인공지능 진료센터에서 준 DB를 바탕으로 약을 개발하거나 의료기기를 만든다든가 보험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이 인공지능 진료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또 천지개벽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검진을 받는다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진단을 받아요. 몸이 아프신데요? 치료를 받아요.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죠. 그리고 예후, 사후 관리를 하죠. 다 나으셨어요. 이제 퇴원하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인공지능 진료, AI 진료센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를 어떻게 한다? 사전에 알게 돼요. 우리 대부분 요즘 그런 거를 가족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은 애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린 당뇨가 심해. 이런 것들. 뭔지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도 또 뭘 고민 많이 합니까? 우리 집안은 다 대머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러면 사실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탈모 관리하는 건 늦지 않습니까? 미리 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바로 그래서 진단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예방, 사전 예측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의료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예전에 의사가 하는 역할 중에 일부는 간호사가 하게 될 거고요. 더 일부는 간호사도 아니라 디바이스가 하게 돼요. 피를 하나 뽑는 거예요. 그 디바이스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약 드시고 뭐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지금 고민은 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인공지능 진료를 통해서 사전 예방의학을 하는데 이 사전이라는 수준이 굉장히 하드코어예요. 어떤 정도냐면 어떤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걔가 몇 살까지 살지, 걔의 평균 지능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뭐 흔히 서울대학교를 갈 가능성이 몇 %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애한테 알려줘야 되나요? 아주 심하게 말해서 이번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요 50을 넘기기 힘들 거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서울 시내 대학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를 알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실리콘밸리 출장 갔었을 때인데 그 회사가 자기네 기술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쇼업을 하고 있냐면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소서 안 받고 면접 안 받고 뭐 필기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뽑는데? 라고 했더니 혈액 테스트를 한대요.
P를 뽑으면 얘 IQ, EQ, 그 다음에 얘 소셜 스킬 이런 것까지 다 나와서 얘는 영업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될지 R&D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네가 진짜 자기네들 투자 받으려고 쇼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언젠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언젠가. 그럼 그거를 진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걸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이런 사실 고민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